자, 그동안 사사건건 충돌했던 두 인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오늘 드디어 결국 만났습니다. 사실은 각각의 당대표, 당을 이끄는 자리에 있으니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스와이드 첫 번째 이슈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이재명 만난 날 오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고요. 아직 안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4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인물이 만난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님 처음 뵈러 온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 취임과 방문을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닌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둘은요. 그리고 협조 많이 협력하겠습니다. 일단 말로는요. 분위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직 모르죠. 그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게 오후 상황이고요. 오전에는요.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분위기와 지금부터 나가는 영상 속에 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시죠. 지금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하려는 자세. 그게 역시 제일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용모도 스마트하고 머리도 스마트하시고 말씀도 스마트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잘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의장님의 그런 품격과 어떤 상생의 기본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면에 대해서 평소부터 가장 존경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건 분명하고요.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다시 좋은 말씀 주셨고 제가 그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는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뭐 좀 잘 좀 봐주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오전과 오후에 만남,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와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분위기죠. 좀 다르게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까? 확연히 다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의장을 만날 때는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 시작부터 거의 90도 인사로 들어갔어요. 90도 거의 폴더 수준으로 인사를 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두 분이 의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면서 목소리가 어떻게 본다면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서로 대화하는 제3자가 봤을 때 따뜻한 그런 느낌을 좀 받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대표로서 의장을 만나서 경청을 하고 배우겠다는 자세가 있는 거고요. 오후에 그 이재명 당대표를 만났을 때는 여당의 대표로서 야당의 대표를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자격으로. 맞습니다. 카운터파트로. 대등한 자격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표가 된 다음에 만난 자격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갖는 어떤 위상으로서 어떤 형식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또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검사를 싫어하는 민주당이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고 있다 이렇게 또 한번 말한 적도 엄청나게 있기 다시 때문에 쏴 붙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여주는 면 그 다음에 비공개 모임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게 뒷얘기가 좀 나온다면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 저도 자목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소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갔어요. 끝나고 이제 민주당 사무실 떠난 거예요. 그 이후에 민주당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좀 하시던. 뭐 알아도 말할 수 없고요. 뭐 있었습니까? 얘기는? 얘기가 없겠습니까? 평가라는 거 있겠지요. 예. 근데 이제 뭐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여야 대표 첫 상견 내고요. 예. 국민들이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둘이 뭐 얼마나 속으로 부글부글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불꽃 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무리 공개를 그렇게 하더라도. 인사하고 비공개 자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좀 얘기했을까요? 대략적으로 아마 그 특검법 얘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예. 바로 설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공개든 비공개든 예. 간에 다툴 수는 없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보이는 이제 야당 대표 만나는 부분은 좋은 말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건 매뉴얼입니다. 보통 우리가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하듯이 통상 그렇죠. 네, 통상 하는 것이고 줄에 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잘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개된 부분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지만 예. 중요한 거는 이제 행동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 가치에 반하는 부분만 아니라 협력하겠다고 우리 야당 대표께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당 실질적인 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행동을 봐야죠. 만났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 질문에 답은 안 하셨는데 혹시 이 만남이 끝난 뒤에 민주당 분들이 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좋은 소리 하신 분도 있습니까? 오늘 실제 보니까 뭐 생각보단 괜찮은데 뭐 이런 분위기 말씀하신 분 있습니까? 그런 혹시?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있겠지요. 욕만 하겠습니까? 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짐작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있겠지요라고 그냥 원칙론을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공식적으로 이 언론에 공개된 모습 그리고 이제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거든요. 끝난 뒤에 여야가 각각 브리핑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현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대화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선거제도, 선거법 관련해서 조속하게 결정을 내리자라고 하는 취지의 뭐 현안이 생긴다면 뭐 여야 간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말씀들은 없었고요.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께서는요. 지금 소속 정당이 지금 등장하신 분들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오늘 만남을 보시고 약간 당부의 말씀을 좀 한마디 해주시죠. 두 일단 비대위원장과 대표께. 그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 발언은 이게 관례에 따른 상견례이기 때문에 덕담 수준으로 주고받고 거기서 무슨 가시돋친 얘기나 뼈 있는 얘기나 그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회담에서 특히 현안이 있을 때는 그 현안에 대해서 양측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뭐 이런 게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데 지금 두 분 대변인이 나와서 같이 브리핑을 했어요. 예.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자. 사전에 조율을 하고 나와서 하는 건데 그 자리가 별로 험악했거나 안 좋았으면 이견이 컸거나 이러면 따로 합니다. 각자 자기에게 우리도 유리한 같이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 같이 하는 모습은 현안에 대해서 특별히 큰 어떤 접점이 있었던 그런 게 없었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이게 가시돋친 설정이나 이런 게 없었다.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따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브리핑할 텐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이 공개된 그 모두 발언의 연장선에서 예. 아까 이제 선거제도라든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든지 사실은 이게 확정을 못 짓고 있어 그렇지 그 두 안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이견이 있거나 서로 이제 이 합쳐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이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의제만 갖고서 예. 얘기를 가볍게 나눈 정도인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불과 10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긴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더 높여놨습니다. 상대 당을 향해서 어쨌든 아주 거친 그런 비판을 예. 했고 또 이재명 대표를 아주 집중적으로 그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21대 국회의 임기가 그 2024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21대 국회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고 예. 그거는 총선 준비나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분들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싸울 건 싸우고 갈등할 건 갈등하더라도 예. 일을 할 건 하자. 일을 하려면 만나야 되고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안 만났잖아요. 피의자고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검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시절에 그런 본인의 감수성이나 또 본인의 그 직업적인 어떤 그 원칙이랄까 이런 건 이제 잊으셔라. 지금은 정당의 대표다 이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과
대표가 만나서 우리는 공통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협력 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요 얘기 꺼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거 좀 지켰으면 좋겠다. 내년 돼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오늘 오전부터 여야는 굉장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로를 만난 자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신경전을 벌인 건데 바로 이 특검법 문제죠. 지금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죠. 그럼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재의결이라는 게 남아있는데 이걸 놓고 각자 얘기를 좀 합니다. 우선 대통령실의 어제 얘기 그리고 오늘 여당에서 나온 얘기부터 좀 들어보시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재표결을 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고 제가 당장 징계 논의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고요.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재표결을 할 때는 제가 당론으로 정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당 의원님들이 이탈할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는 게 맞고 또 이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가 오면 그걸 그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올려서 다시 또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제2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저런 거를 계산하고 과연 총선 직전이 좋을 건가 아니면은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좋을 건가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법안이 좀 정략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오히려 방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있고 재의결을 가능한 빨리 합시다. 그리고 말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뭐 총선 준비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분위기인데 민주당은요 좀 달라요. 뭐 급할 거 있습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이걸 빨리 거부권을 하고 빨리 제의해달라. 이거는 정말 본인 편한 대로만 하겠다는 건데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재의결할 때 재의결은 무기명이니까 재의결할 때 이탈표가 나오는 것들이 지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 공천을 배제할 경우에 나는 이거 재의결하면 가결표 던질 수 있다라는 카드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지금 마지막에 김용민 의원이 마지막에 제 질문의 내용을 담았는데 그러니까 재의결을 좀 미뤄서 예를 들어서 2월 중순까지 넘어가서 그때쯤 이제 공천이 다 여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잖아요. 근데 그때 여당에서 공천 탈락하신 분들이 재의결 투표에서는 이른바 반란표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재의결에 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약간의 어떤 가정과 예측을 내는 건데 사실은 어제 180표가 나왔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근데 20표 정도가 추가되면 200표니까 이건 통과될 수 있는 숫자거든요.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할 때는 행복하죠. 김용민 의원 표정 보면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공천은 뭐 저희 당만 합니까? 민주당도 공천 작업합니다. 그럼 거기서 공천에 탈락하신 분들? 그렇죠. 저희 당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의석수가 저희보다 반 이상이 많아요. 그렇다면 탈락자도 많다는 소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의 의식 구조가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 당에서 공천 탈락해서 소신을 버리고 다른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거 하고 민주당 의원분들도 그럼 공천 탈락하신 분이 뭐 앙심을 품고 다른 결정을 한다. 이럴 가능성을 똑같이 보고 분석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따라서 재의결 투표 결과를 두고 이러한 공천 여부를 가지고 소신을 바꾼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 이런 식의 분석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닌가. 근데 김용민 의원도 국회의원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에서는 의심을 하는 거죠. 혹시 저거 좀 생각하면서 이거 재의결 빨리 안 하고 미뤄서 결국은 뭐 2월 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 방금 들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그럴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꺼내놓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이건 가정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얘기를 꺼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그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여부도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주 부대변인,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다고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일단 그동안 사례들이 역대 대통령들은 본인의 가족과 친인척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도의적이든 정치적이든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거부를 하겠다? 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이 과연 이게 본인의 권한에 적합한지 이 부분은 따져볼 만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상에 보장됐던 거부권은 최소한으로 이게 행사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뭐 입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입법 정책 자체가 심각하게 정책, 국가 정책에 있어서 반한다든지 이거는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과 관련된 가족, 친인척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건 그거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여론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거를 지지 않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권한 밖의 일이다. 두 번째는 과연 이 특검법 자체가 국정 운영에 심각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뭐 침해를 받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권한 밖이다라는 것을 한번 판단 받아볼 만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국민들이요.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하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겠다는 거 그러면 뭐라도 여당 차원에서는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로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총선 앞두고 내내 가다가 결국은 재의결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의 뭐 3월, 4월에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게 또? 아니 일단은 저는 그래요.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분이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강서구 참패를 한 뒤로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거부권 행사하지 마세요 하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자마자 뭘 했습니까? 국민의 생각이 나침반으로 삼고 하겠다. 지금 국민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특검법에 대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정치적 수에 대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런 역풍을 감안하더라도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자체는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든 간에 이거는 끌어가야겠다라는 의지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런 심판 요청을 한다면 자 김기영 전 부대변인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걸 열어뒀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저는 지금 내용을 듣고서 굉장히 생경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헌재에서 받을 때 분명히 민주당이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마저도 권한쟁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주장과 과정이 일종의 저는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을 볼 때 지금 특검법의 가장 중요한 독소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 아닙니까? 기존의 특검이라고 하면 여야가 추천한 것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야당이 추천하는 검사로 이걸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쟁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사 상황을 사실상 생중계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절차, 이런 부분도 사실 민주당이 보면 조국 수사나 그럼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라는 한 사람을 위한 어떤 특정한 그런 게 아니라 법안이든 법률은 모든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을 제외했을 때 누구나 거기에 들어갔을 때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그것을 재단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 그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법안 자체가 정략적이고 또한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이런 액션 또한 저는 정략적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 갈 텐데
여야가 지금 수싸움을 벌이는 것 같죠? 제 의결을 하면 언제쯤 할 것인가? 그 전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변수와 수를 놓고 지금 각자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특검법 관련된 질문들을 오늘 좀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국회에 있었으니까요. 질문 받을 기회가 많았죠. 자,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검법 관련해서 좀 의견을 표출하신 게 있을까요? 이 안에서요? 네. 특별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법은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입니다. 4월 9일, 10일에도 뭐 종편이나 이런 데서 2시에 그걸 생방송으로 때려가지고는 국민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법에 대한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 그걸 특별히 제가 논의한 바는 없고 저희가 어제 당 차원에서 그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것이라는 발표를 하지 않았나요?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어떻게 보면 잠깐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 비대위원장으로서 좀 다루기가 까다롭고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슈는 내가 정면으로 다루지 않겠다라는 태도인 거죠. 이게 원내 사안이고 원내대표도 예.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요. 윤지호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장관 취임 전에 그 당정대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론을 냈잖아요. 25일 날. 그래서 한동훈 장관한테 부담을 좀 덜 지우려는 여권 내 의중도 작용하는 것 같고 예.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대통령의 생각이나 지금 여권의 전반적인 생각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총선력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고 정치적 의도로 규정을 했고 뭐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더라도 일종의 이제 조건부로 예를 들어 특검 시기라든지 독소조항 제거라든지 그런 얘기를 덧붙여서 야당과의 협상의 여지를 좀 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거는 여당 내부의 그냥 기대였던 거죠. 전혀 저 이슈에 있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특검까지 오게 된 거는 지금 검찰이 일을 안 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무런 수사도 안 하고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런 검찰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또한 방관을 해왔고요. 예. 8개월 전에 이 법이 통과될 때 전혀 법안 내용에 대해서고 뭐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거 나중에 패스트트랙 올라가서 통과되더라도 정쟁용 법안으로 프레임 만들어서 공격하면 힘이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정작 힘이 빠진 거는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힘이 빠졌고 최근에 이제 국민 여론을 보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70%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이건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고 결국 이 부담을 안고 총선을 치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 대변인, 지금 이 특검법 관련된 사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 윤재옥 원내대표가 약간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아니 역할 분담이라고 할 게 아니라 원래 원내대표의 이 소관 사항이잖아요. 법안 통과 관련된 것은. 예. 거기다가 저희가 소수 여당인 입장에서 민주당이 힘으로 의석수를 무기로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원내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지금까지 여론을 끌고 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빠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에게는 이제 국민 여론을 좀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설득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득 작업이요? 그렇죠. 이 법을 잘 보시면 대통령 임기 개시 이후에 뭐 이 사건이 있었다거나 100번 양보해서 두 분이 결혼하신 이후에 검찰 고위직에 재임하고 있을 때 김건희 여사 관련한 뭐 주식 소유 문제가 있었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어떤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주장이 타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두 분이 알지도 못하던 결혼 훨씬 전인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 김건희 여사가 소유했었던 주식,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와 관련된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그대로 사건을 12년 후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대통령의 배우자니까 특검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현재 신분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전혀 연관성 없이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이 자, 두 분에 대해서 결혼도 전에 있었던 대통령 배우자의 결혼 전 과거를 캐서 거기에서 뭔가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그게 있으면 특검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논리적인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다. 이 정파적인 주장에 대해서 부당함을 저희는
반드시 국민들께 설득을 하고 그 작업에 한동훈 위원장이 선두에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특검법 어차피 거부권 행사가 예고됐으니까 그 이유로 가겠죠. 그 이후에 뭔가 본인이 특단의 결정을 하는 일은 없을 거로 보십니까? 결단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뭔가를 건의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특검법이 아닌 다른 어떤 조치를 건의한다든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나올까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그렇죠. 여론이 만약에 약간 부정적으로 기운다고 판단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한 일은 없을까요? 그거는 이 법의 부당성에 대한 저희의 어떤 주장의 근거를 예. 훼손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론을 두고 예. 거래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순수하게 이 법 자체가 태동의 시초부터 이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악법의 소지가 많다. 이것에 근거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 예. 그 이후에 다른 얘기들은 이 특검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니까 그거는 변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께서 지금 뭐 약간 반론하시겠다고 지금 손을 들으셨어요 지금. 대변인이 이 법안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러니까 이 특검법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예. 약간 중간중간에 생략하면서 비약을 하셨는데 수사가 2020년에 고발 사건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검찰총장의 부인이었어요.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수사기관에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예, 예. 최고 정점에 쓴 권력자의 부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당시에 물론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탈탈 털었다 이런 주장을 여권에서는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수사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재권을 갖고 있던 분들은 예. 이른바 이제 친문 검사, 친정권 검사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무팀에서는 수사 진도가 거의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한 번, 소환 수사 한 번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소환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거부했어요. 대선 이후에 하겠다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정권 교체된 이유입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러면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를 하든지 뭐 어떤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예. 피고발인 김건희에 대한 사건 처분 결과가 없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수사 중이고 예. 검찰이 원칙대로 처리할 겁니다. 이 답변을 반복했어요. 근데 검찰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묻는 겁니다. 왜 손을 놓고 있는지. 특검으로 가는 사안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권력형 비리 사건이거나 권력자의 친인척 관련된 사건이거나 아니면 검찰이 어떤 외압에 의해서 네, 예. 제대로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해왔습니다. 여기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제가 김기웅 전 부대변인하고 소영주 부대변인 제가 한 1부씩 드릴게요. 지금 하실 말씀이 뭐 제가 눈과 입을 두 분 보니까 막 간질간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자, 먼저 그러면은 누가 먼저 하실까요? 김기웅 전 부대변인 먼저 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검찰총장 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때 그 민주당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치적인 내용을 볼 때 주어하고 목적어를 좀 중립적인 용어를 쓰거나 아니면 바꿔 봤을 때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지를 되묻고 싶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2021년 6월에 제가 KBS 기자 19년을 하다가 나와서 윤석열 캠프에 제가 합류를 했을 때 그때 엑스파일이 어떻게 보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김건희 여사가 소위 말해서 줄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했던 분들도 기자도 있고요.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글쎄 근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막연한 의미에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줄리라고 얘기하나요? 못하지 않습니까? 반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소영주 부대변인. 첫 번째는 국민들이 바보라서 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 그 얘기를 여쭙고 싶고요. 예. 두 번째 이 사실관계를 좀 호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박원석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20년대 고발이고 총장 시절의 부인이고 혐의다. 하지만 대통령의 어떤 그런 권력자의 배우자로서 1심 재판에서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재판부가 권오수 회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일남표와 관계가 있다는 것들이 나왔어요. 통정거래가 있을 수 있다. 그럼 검찰은 그걸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추진된 것이고 두 번째 이게 결혼 전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는 결혼 전에 어떤 일을 저질러도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수사받으면 안 됩니까? 그거는 뭐냐면 예전에 이 범죄 저질렀던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권력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면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은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과 상식에 맞게끔 좀 주장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려요. 제 얘기를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현재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면 특검까지 동원해서 이걸 수사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에서 91명에 해당하는 계좌 소유주를 다 추적을 해서 2명 가장 혐의가 짙은 사람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죄를 받았어요. 1심에서. 김건희 여사는 그 91명 중에 1명일 뿐이에요. 그중에 가장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고 한 2명을 기소를 했는데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다시 그러면 특검을 해서 이 91명 중에 90명은 했고 1명은 안 했다고 해서 이걸 특검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자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현재 신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정당성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신분이 아니라면 진즉 수사받고 기소가 되거나 불기소가 되거나 처분이 내려졌겠죠. 그 신분 때문에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아까 91명 중에 그 전주 2분을 얘기하시는데 최소한 그분들은 수사받고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사해서 불기소든 기소든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결정을 안 내리니까 특검이 가는 거예요. 그게 특검의 방법일 수만은 없잖아요. 특검일 수만 아니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대통령의 부인인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의 특검의 전례를 보려면 특검 사안이 되는 거죠. 자, 제가 한 20초 드릴게요. 마지막 한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자꾸 수사를 안 한다고 주장하시니까 무슨 근거로 안 한다고 하시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없잖아요. 그 당시에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얼마나 많이 수사를 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이성윤 지검장 불러서 민주당 내에서 얘기를 하세요. 없으면 처분을 내려야죠. 없으면 처분을 내려야 돼요.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사건 그러니까 종결을 안 하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불러서 수사라든 압수수색을 하든 그런 게 없이 그냥 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될 수밖에 지금 뭐 네 분이 그냥 서로 이 토론의 갈래들을 막 본인들이 막 이렇게 쭉쭉 뽑아서 얘기들 하시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들으셨으니까 지금 어떤 지점들이 여야가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쟁점이 되는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상황이 이렇고요. 국회 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가 뭐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자, 첫 번째 이슈 좀 이런 요모저모 좀 다뤄봤고요.